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우편 배달부의 아들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볼티모어 빈민가에서 우편 배달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4천억 달러를 운용하는 사모펀드 제국의 창시자이자 대통령들의 조언자이며 역사적 유산을 지키는 현대의 메디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볼티모어의 소년. 1949년 8월 1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작은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데이비드 마크 루벤스타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우체국에서 일하는 평범한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유대인 이민자 가정이었던 루벤스타인 가족에게 사치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데이비드가 자란 볼티모어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산업화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철강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항구에는 화물선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그림자 아래에는 수많은 노동자 가정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루벤스타인 가족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데이비드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 위인전, 경제 잡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읽어나갔습니다. 그의 부모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데이비드의 재능은 더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토론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했고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총명한 소년의 미래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우편 배달부의 아들이 훗날 대통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리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어린 데이비드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은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 이 철학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1967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데이비드는 장학금을 받고 듀크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위치한 이 명문 대학교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과 비슷하게 열정적이고 야망 넘치는 젊은이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학업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대학 시절 데이비드는 특히 미국 역사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 어떻게 이상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연구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역사에 대한 사랑은 훗날 그의 자선 활동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워싱턴 기념비를 복원하고 역사적 문서들을 수집하며 미국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수억 달러를 기부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싹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2장, 법학도의 야망. 1970년 듀크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다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법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곳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법학대학원 중 하나인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은 단순히 법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법과 경제학의 융합을 선도하는 지적 용광로였습니다. 경제학적 분석을 법률에 적용하는 법경제학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데이비드는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핵심적인 사고 도구가 됩니다.
로스쿨 시절의 데이비드는 거의 기계적인 수준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토론 수업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논리로 상대방을 압도했습니다. 동기들은 그를 보며 감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그의 집중력과 끈기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1973년 데이비드는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을 법무박사 학위와 함께 졸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 덕분에 그에게는 여러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러브콜, 기업 법무팀의 제안, 그리고 법원 서기직의 기회까지. 하지만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직장은 조금 다른 곳이었습니다. 바로 뉴욕의 저명한 로펌 폴 바이스 리프킨드 워튼 앤 게리슨이었습니다. 폴 바이스에서의 경험은 데이비드에게 실무의 세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 증권법, 금융거래 등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75년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법률 보좌관 자리가 열린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그의 뛰어난 능력은 곧바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버치바이 상원의원의 수석 법률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6살의 젊은 변호사가 미국 의회의 심장부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상원에서의 경험은 데이비드에게 정치의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분석력과 설득력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상원 의원들과 보좌관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악관이었습니다. 3장 백악관의 젊은 참모.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리처드 닉슨이 사임하고 제럴드 포드가 그 뒤를 이은 후 미국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조지아주 출신의 땅콩 농부이자 전주지사 지미 카터였습니다. 카터는 워싱턴 아웃사이더로서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11월 카터는 포드를 누르고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되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백악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27살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었습니다. 그는 백악관 국내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볼티모어 빈민가에서 자란 우편 배달부의 아들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중심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백악관에서의 데이비드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정책 메모를 작성하며 각 부처와의 조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국내 정책의 거의 모든 영역이 그의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에너지 정책, 경제 정책,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규제 개혁까지. 특히 카터 행정부는 에너지 위기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에너지 독립은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너지부 신설과 관련된 법안 작업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회를 설득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생활은 화려함 뒤에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동반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거의 없었고 개인적인 삶은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데이비드는 후에 이 시기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카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데이비드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카터는 정직함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리더였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원칙에 대한 헌신은 젊은 보좌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데이비드는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카터 행정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와 경제 침체 속에서 카터는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했습니다. 31살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다시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나면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치는 불확실하다.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네트워크는 영원히 자신의 것이다. 이 깨달음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사모펀드의 세계로. 사장 칼라일 그룹의 탄생. 1981년 백악관을 떠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워싱턴 DC에 있는 로펌 쇼 피트먼에 합류했습니다. 다시 변호사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는 사모펀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KKR, 블랙스톤 같은 기업들이 차입 매수를 통해 거대 기업들을 인수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새로운 금융의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그는 사모펀드의 구조와 전략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윌리엄 코네이 주니어, 다니엘 다니엘로와 함께 새로운 사모펀드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회사의 이름을 칼라일 그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름은 뉴욕의 고급 호텔 칼라일에서 따온 것으로 세련됨과 품격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칼라일 그룹의 초기 자본금은 고작 5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4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기업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실도 허름했고 직원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파트너들은 다른 사모펀드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칼라일은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백악관 경험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라일은 특히 방위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냉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1980년대 후반 미국 국방 예산은 막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의 인맥을 활용하여 방위 산업의 동향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계약이 체결될 것인지, 어떤 정책이 추진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0년 칼라일은 BDM 인터내셔널이라는 방위산업 기업을 인수하면서 첫 번째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고 칼라일의 명성은 급상승했습니다. 이후 유나이티드 디펜스 인더스트리스 인수는 더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무려 1000%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칼라일의 성공에는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정치적 인맥을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직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자문역으로 영입하는 관행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칼라일과 관계를 맺으면서 회전문 정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항상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칼라일의 투자 결정이 철저히 재무적 분석에 기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연결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뿐, 투자 수익은 오직 기업의 실적 개선을 통해서만 창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장 글로벌 제국의 건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칼라일 그룹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방위 산업에서 시작한 투자는 에너지, 헬스케어, 기술, 소비재,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비전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라일을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칼라일은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대형 거래를 성사시키며 아시아 사모펀드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에서 칼라일은 여러 중요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한미은행 인수는 그 중에서도 특히 큰 거래였습니다.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한국 금융시장에서 칼라일은 한미은행을 인수하여 경영을 개선한 후 높은 수익을 올리며 매각했습니다. 이 거래는 칼라일의 아시아 전략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칼라일의 투자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기업을 사서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되파는 것이 아니라 운영 개선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라일은 인수한 기업의 경영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칼라일의 운용 자산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에는 운용 자산이 900억 달러에 달했고 전 세계 21개국의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칼라일은 KKR, 블랙스톤과 함께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칼라일에게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신용이 경색되면서 사모펀드 업계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칼라일 캐피털 코퍼레이션이라는 상장 펀드가 파산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과 칼라일의 리더십은 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칼라일의 자산 가치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2012년 칼라일 그룹은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한 것입니다. IPO를 통해 칼라일은 약 7억 달러를 조달했고 기업 가치는 수백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우편 배달부의 아들이 만든 작은 투자 회사가 이제 세계 최대의 상장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6장 투자의 철학.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에서 자신의 투자 원칙을 공유해왔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철저한 조사입니다. 루벤스타인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칼라일은 각 산업 분야의 전문팀을 구성하고 수개월에 걸친 실사 과정을 거친 후에야 투자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장기적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5년, 10년 후의 가치를 내다봅니다. 루벤스타인은 최고의 투자는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투자라고 말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모펀드 투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가치 창출입니다. 칼라일은 단순히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운영을 개선하여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새로운 경영진 영입, 기술 투자, 시장 확장, 비용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하나의 산업이나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것이 칼라일이 금융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루벤스타인은 종종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뛰어난 경영진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도 잘못된 리더십 아래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벤스타인의 투자 철학에는 그의 인생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은 그에게 위험을 관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경험은 정책과 규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법률 교육은 계약과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실패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칼라일 역시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에서 얻은 수익이 실패한 투자의 손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7장, 부를 돌려주는 사람.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자선 활동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루벤스타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자선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이것을 애국적 박애주의, 영어로 페이트리아틱 필랜스러피라고 부릅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미국의 역사적 유산과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기부 사례 중 하나는 워싱턴 기념비 복원입니다. 2011년 버지니아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워싱턴 기념비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이 건축물을 복원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루벤스타인은 750만 달러를 기부하여 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기념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벤스타인은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알링턴 하우스 등 미국의 역사적 장소들을 복원하는 데 수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케네디 센터에는 5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여 그의 이름을 딴 극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문서와 유물 수집도 그의 열정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마그나 카르타의 사본을 2,150만 달러에 구입하여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영구 대여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초기 인쇄본,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 사본 등 귀중한 역사적 문서들도 그의 손을 거쳐 공공기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스미소니언 협회, 국립동물원, 하버드 대학교, 듀크 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등 수많은 교육기관과 문화기관에 대한 기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총 기부 금액은 1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2010년 루벤스타인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주도한 기부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 활동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운동입니다. 루벤스타인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차례다. 우편 배달부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그가 이제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며 미국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8장 미디어의 마에스트로. 투자자 자선가에 더해 루벤스타인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인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는 블룸버그 TV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쇼를 진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심층 대화를 나눕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루벤스타인은 CEO, 정치인, 과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인터뷰합니다.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넬슨 만델라 등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그의 인터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모두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루벤스타인의 인터뷰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도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백악관에서 일했던 경험, 수천 건의 비즈니스 협상을 했던 경험이 그의 대화 기술을 연마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는 미국 역사를 형성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등 건국의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에이브러햄 링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 역사적 전환점을 만든 인물들을 조명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끄는가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적인 리더들과 대화하면서 발견한 공통점과 성공의 패턴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미디어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루벤스타인은 지식을 나누고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는 종종 대학교와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연을 하며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전합니다. 9장 레거시.
이제 70대 중반에 접어든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칼라일 그룹의 공동회장으로서 주요 결정에 참여하고 자선 활동을 지속하며 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드러납니다. 첫째, 출발점이 목적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볼티모어 빈민가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세계 최정상에 도달했습니다.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어디에서든 시작해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루벤스타인은 70대에도 여전히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호기심을 유지합니다. 그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고 믿습니다. 셋째, 관계의 힘입니다. 그의 성공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스승, 동료, 파트너, 멘토들. 그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쌓는 데 투자했습니다. 넷째, 베품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루벤스타인은 이 원칙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섯째, 겸손의 미덕입니다. 억만장자이자 세계적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기억합니다. 인터뷰에서 자주 우편 배달부였던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습니다. 클로징.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하나의 완결된 서사시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교육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 소년. 백악관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젊은 참모. 사모펀드라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기업가. 미국의 역사적 유산을 지키는 자선가.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꾼.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전력을 다해라. 성공하면 나눠라. 그리고 결코 배움을 멈추지 마라.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우편 배달부의 아들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그의 이야기는 가능성에 대한 찬가이자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